요즘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얼마나 자주 안부 전화를 받으시나요? 저는 지난 주말 병원 침대 위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지 어느덧 사흘째. 창밖으로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손에 꼭 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누구도 아직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3번의 해가 지고 3번의 밤이 지나가는 동안 병실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언제쯤 오시나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맥박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통화를 받았죠. 그런데 들려온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라 병문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평생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온 간섭과 한 소리를 생각하면 찾아뵙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 통화는 끊겼고 병실엔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60년을 넘게 살아오며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기쁨도, 꿈도, 삶의 이유도 오직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엔 그 누구도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껴진 외로움, 그 가슴 깊숙이 밀려온 배신감은 심장 발작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창밖에서 병실 유리창을 두드리던 빗방울들이 어느새 제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과 하나로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청춘을, 내 존재 자체를 다 쏟아부었던 자식들인데 결국 그 끝엔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이런 비극적인 관계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예전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하려는 단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알았더라면 아들과의 관계가 이토록 상처투성이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게 될 단 한 가지의 통찰이 여러분의 가족을 완전히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병실 한 구석에서 휴대폰만 붙들고 울리지 않는 벨소리를 기다리며 차가운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실천한다면 그 비참한 결말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부모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받은 작고 깊은 상처가 하나쯤은 자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는 여정입니다.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77,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한 사람의 노인일 뿐입니다. 3자녀를 정성으로 길러냈고 지금은 5명의 손주가 제잘거리며 제 곁을 오갑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넓은 집, 부족함 없는 용돈. 그들이 바란다면 내 삶의 전부라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돼 있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토록 주고 싶었던 사랑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의 눈엔 간섭으로 비춰지게 된 걸까요? 왜 그들은 등을 돌렸을까요? 왜 위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해서 불편한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이 순간 저처럼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선 수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그 해답을 조심스럽게 찾아가 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저지르기 쉬운 그리고 너무도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 그 실수 하나가 자녀와의 연결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때로는 영원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바로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라는 미묘하고도 섬세한 고리말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어주면 사랑이 곧장 전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보호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존중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관계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다 결국 그 아이들의 마음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닫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와 깊은 정서적 단절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7년이나 짧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삶의 외로움은 때로 병보다 더 빠르게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흔히 탯줄이 끊기면 독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줄입니다. 그건 결코 저절로 끊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말 한마디, 고집스러운 사랑의 방식 하나로도 그 줄은 서서히 마모되고 언젠가 돌이킬 수 없이 끊어지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과연 당신의 사랑은 지금 자녀의 마음에 도달하고 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그 줄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넘어서야 후회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 진짜 사랑의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건강과 내 행복은 자녀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듯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노년기의 삶은 외로움, 무기력, 그리고 예상보다 더 짧은 수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70을 훌쩍 넘긴 지금 그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긴 인생을 살아오며 마음 깊이 새겨진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우리 몸을 통해 세상에 온 존재일 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며 그 진실과 숱하게 싸웠고 때론 외면하고 때론 억지로 인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크게 두 부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부모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마다 끼어듭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자녀의 삶을 본인의 방식에 맞춰 움직이려 하죠. 겉으로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녀의 자율성과 내면의 소리를 묵살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부모의 자녀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부모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거리를 두고 나중엔 말을 줄이고 결국엔 어느 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녀의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며 묵묵히 돕는 부모입니다. 이들은 조언은 하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전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인정합니다. 이건 내 경험이야. 하지만 결정은 내 몫이야. 그런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억압이 아닌 등불로 기억합니다. 인생이 흐를수록 더욱 신뢰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부모 말이죠.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마음속 깊이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간섭하는 부모로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건 다 너 잘되라 그러는 거야. 엄마는 네 행복을 바라는 것뿐이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건넨 그 말들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안심하기 위한 위로였는지 차분히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의 삶을 조용히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이 자주 쓰일수록 관계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자녀와의 단절, 그 무엇보다 쓰라린 고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제 오랜 친구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사만 되면 평생 안정적이고 군물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박 선생님 나름의 깊은 사랑이었고 자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전혀 다른 길을 원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은 어릴 적부터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표현하고 음표로 감정을 풀어내는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오직 아들의 안정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하여 10번을 넘게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설득했고 때론 압박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었고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근무도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깊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무기력했고 늘 누군가 다른 삶을 대신 살고 있는 듯한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년의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사라는 타이틀도 안정적인 수입도 부모가 자랑스러워했던 이력도 모두 벗어던지고 그는 음악을 향해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내게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삶을 주셨지만 그 대신 제 안에 있던 영혼을 묻어버리셨어요. 이젠 더 이상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선생님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걸 자식을 위해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철저한 외면과 단절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조용히 아주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짧지만 너무도 아픈 문장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혹시 여러분은 이 비극을, 이 회복 불가능한 오해와 상처의 반복을 막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어떤 다리를 놓게 될지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단단하고 따뜻한 연결이 될지 아니면 벼랑 끝으로 이어진 침묵일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진정한 주체로 살아가려면 부모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무시한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상처로 얼룩지고 결국엔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자녀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라. 자녀의 선택이 여러분의 기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믿어온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닌 그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격과 권리를 지녔습니다. 저도 그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막내딸이 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화부터 났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버리니? 이 세상에서 안정된 직장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나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 그 안에 깃든 진심과 열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하고 싶다 했고 저는 끝내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년 후 딸은 세상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어른이 되어 돌아왔고 지금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여행사 대표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끝까지 반대만 했다면 그녀는 아마 여전히 은행 창구 뒤에서 지친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의 관계는 아마도 더 이상 웃으며 마주할 수 없는 거리까지 멀어졌겠죠. 두 번째 원칙, 실패를 허용하라.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어라. 실패는 그들 인생에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계단을 오르기 위한 발판이며 그 과정에서 자라는 자기 신뢰가 진짜 힘입니다. 제 큰아들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걸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날아갔고 자존감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거봐라, 내가 하지 말랬지 라고 비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아마 실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자신의 부모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 기억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아버지는 언제든 곁에 있을 거다.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큰아들에게 건넨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진심을 다해 건넨 믿음이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쓰러진 아이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손길이었고 그 손길 덕분에 그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 실망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쏘아붙였다면 어땠을까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잖니.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시 도전하지 않았을 테고 제게 마음을 닫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이끌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매주 저를 찾아와 함께 밥 먹자며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고 제 곁에 남아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의 삶을 하늘 위에서 맴돌며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며 필요 이상의 개입을 일삼는 부모를 말합니다. 말로는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무형의 그물일 수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조심스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인이 된 자녀의 일정이나 사생활에 대해 아직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오늘 누구 만나는지, 언제 귀가하는지, 주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둘째, 자녀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묻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제시하거나 심지어 직접 개입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계신가요? 셋째, 자녀의 취업, 결혼, 이사, 심지어 육아나 재정 같은 삶의 중요한 결정에 나는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당연히 개입하고 계시진 않나요? 넷째, 혹시 자녀가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건 무리야, 그건 힘들어 라며 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섯째, 자녀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섭섭함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스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들 중 3가지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웃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50대가 된 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엄마로서의 역할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혼했을 땐 슬퍼하기는커녕 좋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라며 바로 중매를 서려 했고, 손주 교육 문제에도 매번 그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딸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심지어 생활비 관리에 대해서도 이건 낭비야 라며 간섭을 이어갔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딸은 서서히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이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들르던 방문이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분기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보거나 단순한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입니다. 왜 우리 딸은 날 이렇게 냉대하는 걸까? 나는 늘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김할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딸이 너무 오래 눌려 있었던 겁니다. 엄마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판단받고 통제당한 삶이 결국 그 딸에게 자유보다 고립을 느끼게 만든 거죠.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의견을 내는 법, 책임지는 법,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체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마치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 하에 늘 아이 뒤에서 자전거를 붙들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할 순간마다 부모가 손을 놓지 않으니 그 아이는 평생 넘어짐이라는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균형 감각을 익히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자전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아이는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무서운 공포를 처음 맞닥뜨리게 됩니다. 심리학계의 수많은 연구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바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자녀의 내면에 깊은 불안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뼈아픕니다. 자녀는 늘 부모의 결정에 익숙해져 삶의 모든 방향키를 부모 손에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만의 판단력은 점점 퇴화하고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의 근육이 비틀어지듯 약해져 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아주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두 가지다. 하나는 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날개다. 뿌리는 아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정감이요. 날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뿌리만 남겨두고 날개를 잘라버리진 않으셨나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아이의 자유를 소리 없이 옥죄진 않았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들 잘 되게 하자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들이 40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만날 때도 늘 아들의 자리에 앉은 건 부모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부모의 뜻대로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고, 부모가 소개한 여성과 결혼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지만 그 이면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연락 두절, 가족, 친구 누구에게도 아무 말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다시 나타난 그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번도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는 그 길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 깊이 숨겨왔던 꿈,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예전처럼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며 스스로를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부모의 선의일지라도 그 선의가 지나치게 자녀의 삶을 지배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가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경험이야말로 자녀가 자신만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는 순간 아이는 살아가는 법이 아닌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법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자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랑은 아이에게 선물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오직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하고 싶었던 일들을 친구들과의 모임마저도 하나씩 내려놓으며 오직 자녀만을 위한 길을 걸어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엄마 인생은 항상 나 때문이라고 말해? 나는 그런 짐 지고 싶지 않아. 엄마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자녀에겐 부담이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평생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삶이 자녀에게 감사가 아닌 부담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심은 때로 방향을 잃으면 칼날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무게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선 안 되니까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에 충실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자신있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자녀는 그 모습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사랑해도 괜찮구나. 내 행복을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걸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클래식 기타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는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기로 했죠. 처음엔 솔직히 이런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챙겨도 되나? 애들한테 미안한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배우는 기타는 어때요? 다음에 한 곡 들려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등산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저도 시간 나면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 속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자 자녀들도 더 이상 저를 지켜야 할 짐으로 느끼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어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 잘 되는 것만 보면 돼. 그 말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위험한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오직 자녀의 성취에만 기대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넘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의 가슴에 꽂힙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사는구나. 나는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압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뭘까? 그리고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시작이 작을지라도 그 변화는 반드시 큽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행복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자신만의 목표나 취미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70%나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노인을 둔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위안이자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가장 오래 남는 메시지입니다. 의사가 되어야 해. 대기업에 취직하면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어. 좋은 집,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 말들이 부모로서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무겁고 숨 막히는 짐이 되는지 혹시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가 바라다 해서 멈추지 않고 이뤄야 해로 바뀌는 순간 자녀는 단 두 가지 선택지만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나는 반발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요하는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갈등하고 때로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자신의 꿈을 꾹 눌러 담은 채 부모가 바라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입니다.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 어떤 선택도 결코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묵묵히 옆에서 버텨주는 것입니다. 제 이웃의 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부모의 뜻대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은 늘 버거웠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자퇴했고 부모는 처음엔 큰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건 하얀 가운이 아니라 하얀 앞치마였다는 것을요. 지금 그는 요리사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매일 꿈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엔 다들 반대했지만 결국 부모님이 제 선택을 믿어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의 얼굴은 밝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죠. 반면 제 학창시절 친구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늘 성적이 뛰어났고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결국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명문대 고시 합격, 대형 로펌,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정장을 입고 하루 종일 회의실에 앉아있지만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어.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무렵 그는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꿈을 따라가 보려 해. 나는 원래 목수가 되고 싶었어. 그는 나무를 만지며 눈을 반짝였지만 세월은 이미 많은 것들을 빼앗아간 뒤였습니다. 체력도, 기회도, 그리고 인생의 한창도.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20대의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하고 있진 않습니까? 의대에 가라고, 공무원이 되라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 체면, 그리고 사회적 인정 때문은 아닐까요? 한 번쯤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진심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리고 그 대답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다 해도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고 대신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그 길을 흔들리며 걷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돈줄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 지원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사랑의 이름으로 보장된 조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널 도와줬으니 너는 내 뜻을 따라야 해. 이런 무언의 압력은 자녀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잃게 만듭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희생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채무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삶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건 사랑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돈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본능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결국 자녀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 자녀가 삶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부모의 지갑이 먼저 열리는 구조가 반복되면 그 아이는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감각, 그 중요한 심리적 자립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금수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의 경제력에 기댈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이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엔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망해도 다시 손 벌리면 되잖아. 제 오랜 친구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지금 60대 중반의 연금 생활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40대가 넘은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죠. 아들은 직장이 있음에도 늘 돈이 모자란다며 당연하다는 듯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친구는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끊기도 어렵고 계속 주자니 내 노후 자금이 바닥이야. 내가 애를 너무 오래 도와준 것 같아. 그게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경제적 의존이 불러오는 늪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늪은 부모의 마음뿐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까지 함께 잡아당깁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길은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익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직접 쥐어주는 대신 물가에 함께 서서 낚싯대를 쥐어주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도움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런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냥 용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그에 맞는 보상을 주었죠. 쓰레기 버리기, 책 정리, 동생 돌보기. 그 아이들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노력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큰손주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번 돈으로 밥 한번 대접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나 없이도 잘 설 수 있겠구나 하는 깊은 믿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자아의 성장이고 책임감의 씨앗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실패도 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은 그들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손을 놓을 줄 아는 용기에 대해 말이죠.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계속 끌어주고 막아주고 대신 결정해주는 순간이 이어진다면 자녀는 결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느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놓아주는 일이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는 걸 부모가 되어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손을 놓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품에 품고 있으면 그 아이는 결코 스스로 걷는 법을 익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앞에서 넘어졌을 때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갖지 못한 채 끝없이 의존할 사람만 찾아 헤매게 되겠죠. 그리하여 부모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끝없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담담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용기가 결국
그들을 살게 합니다. 자녀를 놓아준다는 일은 단순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일, 그 속엔 단념이 아닌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그 믿고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너도 너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도 된단다. 이 말을 자녀에게 진심으로 건넬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죄책감이 아닌 자긍심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립해 집을 떠난 후 처음엔 어딘가 뚫린 듯한 공허함이 제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머릿속엔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이제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지금이야말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첫 기회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취미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낯설지만 설레는 여행지를 혼자 걸어보고 버킷리스트에 적어만 두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책임져야 할 부모로 여기지 않았고 인생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믿고 기다려줄 때 자녀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진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 어떤 선물도 이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자유와 신뢰입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에서 점차 물러나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용기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믿고 놓아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부모로서의 성공이 또 있을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어른을 길러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 그 안에 담긴 작은 실과 깊은 통찰들을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원칙들을 실천할 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조금씩 더 따뜻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이해와 존중, 그리고 깊은 사랑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